저도 당연히 사직을 염두를 해두고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저는, 안녕하세요. 우선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예민한 주제일 텐데, 이렇게 모시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의료진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의사의 입장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얘기를 주로 듣게 되는데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의사 파업이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이해해보고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약수과 1년차 전공으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금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을 떠나 계십니다. 병원을 떠나신 이유는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강행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내가 의업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이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본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직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당연히 사직을 염두를 해두고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우선은 병원에 출근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면은 너는 이 정부 정책에 동의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책에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병원에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전공 중에 한 90%는 병원에 떠나 계시고 10% 정도는 병원을 지키고 계신데 저는 그 10%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남아 계신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뭐 동의를 한다거나 의사 파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런 이제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의사 수가 정말 이렇게 의대 증원을 할 만큼 적은가요? 일단 한국의 의사 수를 먼저 논하기 전에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에 살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수도권, 서울, 뭐 부산 이런 큰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료 취약도 생겼습니다. 강원도나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지금 의료 취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골든타임을 다퉈야 하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마주하셨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제 병원에 가지 못해서 혹은 조금 가시더라도 좀 늦게 도착하셔서 이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방 의료의 부재가 우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응급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근데 응급실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뭐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드리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그것은 어, 조심스럽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응급실의 베드, 그러니까 응급실의 자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급한 순서대로 처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급하신 분들부터 먼저 처치를 하고, 경증인 분들을 그 뒤에, 저희가 처치를 해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분이 만약에 하루에 내원을 하시면, 한 50분 정도는 경증. 오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이고, 음. 30분 정도는 이제 경증이시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는 사실 20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좀 정말 그 응급실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분들이 오시면 차례차례 베드를 채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위급한 분이 오셨을 때 베드를 갑자기
그래도 내원하신 분들 저희가 갑자기 빼고 넣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응급의학과는 예전부터 레지던트 TO를 충분히 채워가고 있던 과이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냐,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의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리고 병상 수도, 충분한 병상 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취객을 응급실에서 이제 받기도 하고, 또 경증의 환자분들을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증의 위급한 환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경증 환자가 너무 베드수를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방안이 지금 의대를 2,000명을 증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배출되는 의사의 수를 지금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우선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1차 병원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병원은 이제 종합병원. 한 100병상에서 뭐 크게는 300병상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병원이라고 하죠. 상급 종합병원인데, 많이들 선호하시는 서울대학교 병원, 또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 서울병원 등등 해서 이렇게 좀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이 뭐냐면, 1차 의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환자를 이제 2차 병원으로 보내고, 거기서 더 중증 환자를 3차 병원으로 보내는 이 시스템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실 의료 전달 체계가 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이제 분들께서 3차 의료 기관, 특히나 이제 빅파이브라고 불리는 병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00명을 이제 늘린다고 했을 때,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들 보도가 되는 게,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매년 적게 나온다, 전체 인원의 20%밖에 안 찼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을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정말 많이 갈립니다.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2,000명을 확 늘려버리면 어차피 너네들끼리 경쟁도 할 거고, 경쟁에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소아과나 뭐 지방이나 외과나 이런 데 다 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낙수 효과라는 그 단어를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의사로서 의업을 이어갈 때는 본인의 과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본인 환자에 대한 뭐 사랑과 애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쟁에서 밀려서 왔을 때, 과연 자기가 본인이 행복하게 이 의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아기를 좋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싶은 사람은 소아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심장을 손으로 직접 만지고 정말 복잡한 수술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도 내가 밀려서 가는 과가 아닌 내가 원해서 해야지 그 의사한테도 좋고 환자들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필수과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이 졸속으로 2,000명을 갑자기 늘려버린다고 해서 과연 이 필수 의료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더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정말 한국의 의사 수가 적은 건가요? 의사 수가 적다 많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부에서 인용하는 게 OECD이기 때문에 OECD 기준으로 하면 의사 수가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 1,000명의 기준으로 OECD 평균은 3.7명이고 한국은 2.6명이고, 그래서 이 OECD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의사 수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을 OECD 평균으로 맞추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가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많이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의료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급실에 가더라도 돈을 내지 않고 뭐 수술을 받더라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천국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3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인도제라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영국은 의사가 실제로 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치의 제도이기 때문에 뭐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의사가 직접 뭐 본인 집으로 찾아오고 이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근데 갑자기 너무 크게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장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기 시작한 지 한 이틀, 3일 안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떡하냐. 두세 달을 기다릴 수도 없고 두세 달 기다려서 의사를 만나봤자 바로 수술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영병원을 갑니다. 민영병원에 비싼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가서 이제 그때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OECD 기준으로 하면 뭐 이제 다양한 지표가 있잖아요. 뭐 의료비 아니면은 의사 수 아니면 의료 뭐 접근성이라고 해가지고 의료 대기 시간 이런 거를 뭐 다양한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기까지 뭐 선배 의사들의 많은 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도 아주 잘 작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전공의들, 우리가 말하는 인턴 레지던트들을 저렴한 값에 정말 많은 노동을 시키면서 수련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GP라고 해가지고 일반의가 뭐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최소한 88%는 됐어요. 전문의 비율 플러스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의를 밟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체 100명 중에 88명이었어요. 이 수는 무엇이냐?